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현지 시각 4월 12일 새로 출범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삼성전자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 12개를 초청해서 백악관 반도체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당시 해당 뉴스를 접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새 행정부가 제조업 혁신,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인프라 구축을 외쳤으니까 특정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한다는 산업 정책을 내걸 줄이야 짐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 기업만이 아니라 외국 기업까지 끌어들였을까요? 무엇보다도 반도체 산업이었을까요? 대통령이 직접 반도체 기판인 웨이퍼까지 흔들면서 역설해야 했을까요? 이것은 인프라다. 우리는 어제의 인프라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에는 파괴적 혁신의 현장인 유통업에 이어서 글로벌 패권 전쟁의 현장이 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SK증권의 IT 전문 애널리스트 김영우 이사가 쓴 반도체 투자 전쟁을 오늘 별책 브록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타격을 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서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패권 비전을 꿈꾸고 있다면서 이걸 명쾌하게 정리해냅니다. 미국과 우방 기업들을 중심으로 미국 내에 완전한 반도체 생산 시설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죠. 미래 경제 주도권만이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도 분명해지는데요. 그렇다면 경제 원리뿐만 아니라 거대한 국제 정치 경제 헤게모니 싸움이라는 파도에 휩쓸린 우리나라와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계의 생존 전략은 뭘까요? 자,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 예감 별책 프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 예감 김방희입니다. 네, 별책 프로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입니다. 별님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별책 브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칠석이에요. 이들의 눈물로 이맘땐 비가 내린다는데 대지의 열기가 이제 좀 가셨으면 좋겠네요. AI가 저런 얘기하는 건 뭔가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이제 좀 선선한 계절이 왔다는 뜻이겠죠. 날씨가 정말 그동안 더웠잖아요. 좀 그러니까요. 시원해졌으면 좋겠네요. 자, 댓글 보고 갈까요?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오리나 애널리스트가 쓴 유통의 귀환 함께 읽어봤는데요. 먼저 4029번님, 요즘은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다 보니 오프라인이 번거롭습니다. 유통의 변화에 저도 편승한 셈이죠 해주셨고, 가을아 사랑이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가서 쇼핑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사는 게 더 편리하고 간편하다 보니 더 많이 이용합니다 해주셨는데, 한편으로 1918번님께서는요 카카오 택시에서 보듯 플랫폼 기업이 독점하면 일자리 창출은 안 되고 이용요금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라고 지적도 해주셨네요. 네, 본 방송에서도 이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폐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온라인은 편하죠. 네. 근데 이 편한 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플랫폼 기업 공부할 때도 깨달았습니다만은 사람들을 편안하고 익숙하게 쓰게 한 다음에 결국 나중에 등짝 스매싱을 하는 거죠. 호되게 혼나네요. 뭐 카카오뿐만 아니라 배민의 수수료 개편도 그런 네. 일환이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죠. 네. 그리고 K2493번님, 오프라인이 편하고 쉽다고 해도 저는 아직도 가까운 마트나 편의점에서 직접 사고 결제하는 게 가장 편하고 좋아요. 제가 9세대라 어쩔 수 없나 보네요 해주셨고, 박상우님도 오프라인의 장점은 재미와 즉각적인 편리성, 거기에 몸을 통한 체험이 아닐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요즘 그야말로 온라인이 무차별 공격을 받고 있는데 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지난 시간에 더현대서울 같은 좋은 사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그 박상우님이 얘기한 게 제가 진작에 말씀드렸던 건데, 살아남을 오프라인은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네. 하나는 즉각적인 편리성. 편의점 가는 이유는 그 온라인에서 배달시킬 수 있지만 빨리 급하니까. 그렇죠. 즉각적인 편리성. 또 네. 하나는 온라인에서 추구할 수 없는 재미있는 곳에는 가게 되잖아요. 네.
온라인으로 노래방이 생겨서 거기서 친구들끼리 노래 대결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아마 온라인 가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가겠죠. 그럼요. 그건 재미라는 요소가 있는데 네. 그 아까 몸을 통한 체험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재미의 일부라고 볼 수 있죠. 그 K2493번님이 당신은 직접 간다 대형마트. 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분한테는 그 쇼핑하는 게 즐거움이거든요. 그럼요. 재미거든요. 가족들이랑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고르고 그런 그렇죠.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즐거움인 한은 망하진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오프라인 매장들이 고심해야 될 건 우리가 주는 재미는 뭐냐? 그냥 짜증만 난다. 사람들만 막 바글거리고 즐거움을 못 주고 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즉각적으로 그 편리성을 보장해 줄 게 뭘까? 어떤 제품을 갖다 놓으면 온라인에 살 수도 있지만 그냥 필요할 때 근처에서 바로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까? 네. 이 두 가지를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라 1999년에 온라인 아마존이 상장된 직후에 자신들이 미국의 오프라인 매장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하면서 제프 베조스라는 아마존 창업주가 한 얘기입니다. 네. 오프라인 매장은 그 두 가지를 하는 매장들만 살아남는다. 네. 이 전략들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전영롱님께서 새벽에 배달을 한다는 생각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유통업은 대기업의 진출로 소기업은 살아남기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고 엄혜령님은 새로 뜨는 개념인 메타버스도 유통에 접목되지 않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4차원 세계 이런 거 말하는 건가요? 가상 세계 같은 네. 건데요. 우선 그 대기업들이 독식하고 나머지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는 아마 유통 분야에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겠죠. 네. 다만 정말 골목 상권에 있는 편의점도 사실 뭐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몇몇 뭐 제과점이라든가 즉각적인 재미를 줄 수 있는 곳 빼놓고는 즉각적인 편의와 재미를 줄 수 있는 곳 빼놓고는 대부분 이제 소기업들이 망한다고 봐야 되죠. 유통은 초기에 더 많은 투자를 한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게 되겠죠. 그리고 메타버스와 유통의 접목도 상당히 유망한 분야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은 메타버스라는 게 주로 게임 같은 곳에 적용되고 있지만 그렇죠. 유통도 물건을 사는 일이 즐거움이 돼야 되니까 지금 온라인은 편리함으로 고객들을 붙잡았는데 네. 이제 편리함 경쟁이 갈 때까지 가거든요. 네. 새벽에 갖다 주면 그보다 더 빨리 언제 갖다 줄까? 이제 편리함 경쟁이 끝나고 나면 누가 더 재미있느냐 경쟁으로 가는데 그때는 메타버스 같은 다양한 기법들도 접목이 되겠죠.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성공예감 홈페이지 선물방에 연락처 남겨주세요.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네, 반도체 전쟁의 현재와 미래, SK증권 김영우 이사가 쓴 반도체 투자 전쟁 오늘 함께 읽어볼 텐데요. 성공예감 본 방송에서도 최근에 반도체 패권 전쟁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반도체라는 제품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휴가 특집 6탄이자 마지막으로 한숨 돌리고 갈게 해서 반도체 공부 한번 하고 지나가자고 결심한 이유가 네. 이게 지금 전 세계 정치 경제 무대에서 가장 핫한 주제이자 산업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를 잠깐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반도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시겠죠. 그럼요.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나름 투자도 하고 있는데도 잘 몰라서 이번 책을 정말 열심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정독했습니다.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데 도체는 전기가 통하는 거, 네. 부도체는 통하지 않는 거. 근데 어떤 조건을 갖추면 통하기도 하고 안 통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이 반도체라는 건 어떤 기기나 환경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라는 게 1950년대 실리콘밸리도 반도체 산업에서 출발한 미국의 첨단 산업의 메카고요. 네. 쭉 그 성장해 오면서 산업의 쌀이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아주 기본적인 제품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진행되다 보니까 인공지능, 뭐 로봇, 자율주행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니까 제어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뭐 자율주행을 하려면 차가 오가는데 제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제어의 핵심은 반도체니까 반도체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4차 산업혁명의 꽃이다, 네. 총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을 쥐는 나라나 기업이 앞으로 미래를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미국도 다시 저렇게 열을 올리는 거예요. 네. 책을 읽어보면 주요 국가로 미국, 중국이 계속해서 등장을 그렇죠. 하는데 특히나 중국이 2010년 이후에 반도체 굴기라면서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또 육성책도 펼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2015년부터 아주 대놓고 반도체 굴기라는 표현을 쓰고 네.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합니다. 기업을 만들게 한다면 막 필요한 돈을 다 집어넣어 줄 정도로 정부가 밀어붙였죠. 이게 사실 역설적으로 2010년대 후반에 오면서 미국의 경각심을 일깨웠어요. 이거 큰일 났네. 중국이 다 따라잡았네. 네. 심지어 2030년이면 중국이 반도체 패권 국가가 되겠네. 지금은 뭐 한국, 대만 같은 아시아권이 중심인데 중국이 다 뒤집겠네 하는 생각이 들자마자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중국 때리기의 핵심을 반도체로 잡은 거죠.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트럼프 당시에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화웨이라는 기업을 제재했잖아요. 근데 화웨이라는 기업 하나 뭐 통신 장비라든가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걸 제재한 게 아니라 거기 자회사 중에 하이 실리콘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가 반도체 산업에서 막 불같이 일어서던 상황이었거든요. 여기를 완전히 잡으면서 중국 반도체 굴기를 좌절시키는 단계에 이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는 그냥 좌절시킨 정도가 아니라 이제 미국과 우방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다시 높이겠다. 좀 떨어지고 있었던 걸.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거대한 반도체 생태계를 꾸미겠다 하는 이른바 이 책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굴기라고 하는 미국은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내세우게 된 거고. 그러니까 책 제목이 반도체 전쟁이 아닙니다. 반도체 투자 전쟁입니다. 중국은 투자를 막 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이 그걸 막았고 이제 미국의 투자가 시작되는데 미국도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우방 기업들까지 끌어들여서 네. 하는 이제 투자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또 여기다가 이제 지난해 올해 뭐 반도체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생산이 안 될 정도다. 네. 자동차용 반도체가 공급이 부족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도 미국의 어떤 그 반도체 패권에 대한 조바심을 더 내게 한 요소 같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반도체가 핵심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앞서 언급도 해주셨지만 이 책에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굴기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특히 중국에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단어 뒤에 굴기가 붙고 있어요. 심지어 축구 굴기라는 단어까지 맞아요. 등장을 맞아요. 하는데 그러니까 굴기라는 게 뭔가 일어선다라는 의미로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어떤 뜻일까요? 맞는 얘기인데요. 그 한자 그대로 보면 우뜩 소술 굴자에 일어날 기니까 뭐 산, 집안, 뭐 인물 같은 사람이 우리 표현에 불같이 일어선다는 거죠. 네. 그 똑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흔히 쓰이고 중국에서는 최치라고 합니다만 우리말 사전에도 등장할 정도로 이제 우리도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시진핑 이전 지도자가 후진타오인데요. 여기서 이제 화평굴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슬로건으로 평화롭게 우리가 일어선다. 중국의 비상이 주변국이나 경쟁국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겠다. 이제 사실 후진타오까지는 그렇게 갔던 거죠. 근데 이제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아주 대놓고 중국의 꿈을 얘기하면서 주변국과 경쟁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야심을 드러내는 그렇죠. 거죠. 그 중국 국영 CCTV가 중국 경제 비상을 또 대국굴기라는 연작으로 내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유행어처럼 됐고요. 이 시진핑 체제에서는 각 분야별로 뭐 반도체 굴기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가 형편없거든요. 중국. 그걸 좀 일으켜보자. 축구 굴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중국 반도체 산업 지원 육성 책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것도 굴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풀기 이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반도체 투자 전쟁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제2의 냉전.
지금을 제2의 냉전이라고 합니다. 제1의 냉전은 옛 소련하고 미국이 부딪혔던 거고 네. 1989년 공산주의가 몰락하면서 제1의 냉전은 끝이 났고 지금 G2라고 불리는 미국과 중국 양대 경제권이 충돌하고 있는 걸 제2의 냉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 중국의 약진이라는 게 세계화의 결과긴 한데 이전에 미국 패권에 도전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미국 패권에 도전했던 나라가 1950년부터 80년까지 70년까지 뭐 소련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80년부터 최근 2000년대까지는 독일, 일본이 미국의 버금가는 존재로 떠올랐는데 그때도 경제 규모라는 면에서 따지면 미국의 70%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꺾여버리고 마는 미국이 다시 성장하면서 말이죠. 근데 중국은 2020년에 이미 70%를 넘어섰어요. 네. 73%. 그리고 2030년이면 경제 규모에서 미국을 앞지르고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다른 나라들과는 좀 다르다. 게다가 환경도 좀 달라진 게 최근에 뭐 트럼프나 브렉시트 이후 보면 세계화다가 거꾸로 이제 자국 중심주의, 탈세계화 얘기하고 끼리끼리 뭉친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니까 우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한미일, 네. 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인도까지 끌어들이고 하는 식의 블록화가 진행 중인 거죠. 그러니까 자국 중심주의가 부활하고 있고, 그러니까 승자가 독식하는 여러 분야에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양극화가 더 극적으로 극단화되는 형태로 나타날 거다. 네. 어느 팀이 지면 지금 편을 먹고 세계적인 패권 경쟁을 벌이는데 팀이 지면 그쪽은 몰락해버리고 네. 잘 나가는 곳은 더 잘 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결부돼서 기술을 쥐면 기술을 쥐고 이 기술 패권을 유지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를 몰락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양극화의 극단화가 벌어진다. 근데 핵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에선 반도체니까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는 자가 최종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도체 승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반도체 기업이 많은 나라냐? 꼭 그런 건 아니고 반도체 글로벌 가치 사슬,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나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나라. 네. 지금 미국은 아시아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 반도체의 경우는 한국과 대만이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에서 최대 생산 국가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대만과 한국이 없으면 사실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게 미국의 네. 그런 일관된 각 분야의 기준을 가지고 생산 시설을 완비하는 거죠. 경쟁력을 더 높여가면서 이런 것들이 제2의 냉전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의미인 거죠. 네. 어쨌든 그 중심에는 미국과 중국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예. 사실 반도체 패권 전쟁의 기원을 들여다 보면은 중국의 야심찬 도전이 있는 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현재 패권 국가는 미국이라고 보면 미국을 어떻게 긴장을 시킨 걸까요? 시진핑이 2013년에 집권하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대놓고 얘기를 해요. 야심을 드러내요. 네. 대표적인 게 중국몽이라는 표현을 쓰고 중국의 꿈. 근대화 여명기에 사실 강대국들한테 유린당했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선다 하는 굴기 중국몽이라는 표현을 썼고 1대1로라는 표현도 씁니다. 중국이 청나라 전반부까지 아주 세계사를 주도했을 때 했던 걸 그대로 따라서 그 실크로드처럼 1대1로라는 걸 만들어서 세계에 접근한다는 거. 또 이제 그 해안 쪽은 개방을 통해서 경제 개발이 많이 됐는데 중국이 내륙이 경제적 격차가 커요. 그러니까 내륙을 살리기 위해서 첨단 기지로 만든다. 이걸 뭐 장진치라 그랬어요. 북경 천진 호베이성을 잇는 내륙 첨단 기지를 만든다는 것도 있었고 장강 경제 벨트 같은 것들도 내놨고 또 대놓고 야심을 드러냈던 것 중에 하나가 두 개의 백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2021년 올해가 얼마 전 뉴스에도 많이 나서 아시겠지만 중국 공산당 100주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12명으로 시작한 중국 공산당이 결국은 중국을 통치하게 된
1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중국의 자존심을 세울 만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걸 이제 샤오강이라고 하는데 중국을 중산층이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두터운 중진 국가로 만든다는 목표였는데 어느 정도 달성한 거고요. 네. 또 하나의 100년이 뭐냐면 2049년이 되면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중국이 탄생한 지 100년이 되거든요. 공산당 지배하는. 그러니까 이때는 사회주의 현대국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진국인데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를 하는 선진국이 돼 있는다. 그런 역사에 도달한 나라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옛소련도 선진국까지는 못 갔으니까 그런 야심찬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공식화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시진핑 개인의 리더십이나 야심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네. 보통 시진핑 이전에 후진타오라든가 장쩌민 같은 경우는 5+5 집권을 합니다. 10년 합니다. 임기를 2번 하는 거고 네. 그 임기 중에 첫 임기가 끝나면 다음 후계자가 아니라 다음 후계자를 결정하는 피를 흘리지 않고 권력을 이양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시진핑은 이제 내년이면 10년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10년을 더 하겠다 혹은 영구 집권하겠다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5+5에서 더 더 넘어가겠다는 거죠. 그러자면 미국한테 밀리면 안 되죠. 네. 오히려 미국을 앞지르는 모습이면 영구 집권할 수도 있는 거죠. 내년이 특히 북경 베이징 올림픽 동계 올림픽을 하거든요. 네. 끝나고 나면 이제 새로운 10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자면 미국에 꿀리지 않는 당당하고 네.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미국과는 갈등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야심이 숨겨져 있는데 예. 최근 중국에서 경제사회 개조라는 명분의 각종 규제책들도 나오고 있는데 예. 앞서 나온 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같은 될까요?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권력을 공고히 하면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중국민들한테는 이렇게 경제 사회를 개조해서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가야 된다. 네. 사회주의 선진국으로 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규제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경제 분야에서 좀 불안한 거는 그러다 너무 옥죄서 기업들이나 시장 경제를 너무 옥죄서 중국 경제라는 새가 사망해버리지 않을까 그런 단계까지 이른 건데 최근에는 뭐 사교육 금지 왜 그럼 사교육 금지 시키겠다는 거냐 우리나라도 시험했지만 중산층이 너무 사교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허덕거린다. 네. 그다음 뭐 게임 금지 청소년들이 너무 정신을 지배한다. 네. 뭐 이런 걸 통해서 막 규제를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기업들 주가가 폭락하고 그러니까요. 중국 증시 자체가 최근에 게임에서 흔들리고 있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실제 이런 사회 경제 개조 전에 나왔던 게 반도체 굴기였죠. 네. 시진핑 출범 때부터 기획해서 본격적으로 진행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시진핑 모교가 칭화대라고 중국의 가장 네. 명문대가 있는데 여기에 그 칭화윤이라는 반도체 회사를 설립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한 반도체 굴기 통해서 엄청난 자금 지원을 합니다. 그럼 이 회사가 세계 반도체 업계를 긴장시킬 정도로 M&A를 해서 막 사들이거든요. 그리고 2015년에 반도체 굴기와 함께 미국을 떨게 만들었던 게 중국 제조 2025라는 프로젝트인데 중국 제조업을 2025년까지 첨단 기술로 완전히 무장한 세계 인류로 만든다 하는 거였는데 이게 말을 바꾸면 미국 입장에서는 긴장될 수밖에 없는 게 기술을 갑자기 뭐 R&D에서 개발할 수는 없으니까 훔쳐오겠다 네. 혹은 뭐 사들여오겠다 이런 것들이어서 이게 미중 갈등의 이제 그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 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시진핑이 내놓는데 신지첸이라고 그래서 신인프라 투자 전략, 또 신비즈니스, 신상업 전략 뭐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서 미국을 긴장시켰는데 미국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유무역 체제에서 싼 인건비를 이용해서 세계 공장이 됐거든요, 중국이. 그 정도에서 머무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시진핑이 들어서서 막 하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미국 앞지르기라는 명백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공식화되기도 하고 이거 봐라
위기 의식을 느끼는 건가요? 네. 잘한다 했더니 기어오르네 막 이런 느낌이 네, 네.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반격이 본격화된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반도체를 가져야 승리를 한다라는 뜻 같은데 이게 예.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자도 책에서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제조의 분야를 반드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해왔죠. 그렇다면은 사실은 우려되는 상황이 배타적인 상황인데 이럴 때 우리나라는 이제 대비가 가능한 나라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미국이 중국하고는 절대 반도체에서 손잡지 마라. 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미 그런 압력은 유무원 중에 이제 확인되고 있는 건데 예를 네. 들어서 중국은 길이 막히니까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고 싶어 하죠. 근데 우리가 들어가서 선뜻 공장을 중국에 만들 수 없는 게 장비를 들여갈 수가 없어요. 미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느 한 편에 서야 된다면 미국의 그 반도체 패권 구상에 따라야 하는 건 분명하죠. 다만 그 과정에서 중국을 잃는 게 어떠냐 하는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중국과는 최근에 중국 시장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잃고 있어요. 자동차 반도체 분야에서 네. 중국이 자체적으로 기업들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앞서 나가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이런 반도체 굴기, 미국판 반도체 굴기에 협력하면서 우리 몫을 어떻게 챙길 것이냐에 대해서 고심해야 하는 거죠.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반도체 산업 구조와 경쟁 구도.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다 같은 건 아니고요. 크게 보면 두 네.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라 그래서 저장, 기억하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네. 전 세계 시장의 70%를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시장이 제일 크다고 보고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우리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는데 최근 10년 동안은 이 시장보다는 이 시장도 커졌지만 시스템 반도체라고 불리는 시장이 확 커졌어요. 네. 시스템 반도체가 뭐냐 하면 이거는 대용량으로 특정한 제품을 만들어서 컴퓨터, PC 이런 데 막 꽂는 D램 혹은 NAND 플래시라는 장치하고 달리 그 제품에 필요한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 필요한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하고 유지 보수하는 이걸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데요. 우선 설계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이걸 fab lease라고 그러는데 여기 설계만 하는 겁니다. 네. 그런 회사들도 있고 또 하나는 파운드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주물처럼 설계자가 설계도를 갖다 주면 그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겁니다. 막 주물에 찍어서 제품 만들어내듯이. 그러고 나면 유지 관리하는 이거는 이제 OSAT라는 세 가지 부류의 회사로 나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시스템 반도체는 세 종류의 회사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굉장히 잘해왔는데 최근에 파운드리 중심으로 반도체가 이게 바뀌다 보니까 묘하게 입지가 뒤처지게 네, 됐어요. 네. 그래서 그 파운드리 분야에서 우리가 따라잡아야 되는데 이 파운드리 분야의 절대 강자는 대만의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TSMC라는 곳인데 네. 여기가 전체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네. 먹어요. 그러면은 그 대만 회사에 이어서 삼성전자는 2위다. 2위. 이렇게 한 보면 될까요? 15% 정도 먹고 있는데 네. 뭐 그것도 괜찮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죠. D램 분야는 수성하고 네.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선 대만의 TSMC를 물리치고 2030년까지 40년까지 우리가 1위를 한다 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만 놓고 보면 아시아가 한 80% 네.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거죠. 한국과 대만이. 근데 반도체라는 게 이제 설계하는 회사도 있고 장비 회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생태 구조는 훨씬 더 복잡한데 네. 일단 생산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아시아의 한국과 TSMC라는 두 회사가 아주 대표 주자가 된 거죠. 네. 지금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분야가 있고 비메모리 분야가 있는 건데 각 분야에서 중국은 어느 정도 지금 따라온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둘 다 잘하려고 했어요. 여기는 네. 우리나라처럼 어느 한쪽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반도체 굴기 하고 나서 그 사실 돈을 미친 듯 퍼부으니까 1기 당시에 21조 원을 퍼부었는데 그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퍼부었어요. 우리 삼성이나 SK를 흉내내서 D램 분야에 전념하던 그 아까 말씀드렸던 칭화윤이라는 회사 네. 여기 유니스코하고 YMTC라고 이제 계열사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21조 원에 31조 원에 31%를 지원했어요.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를 또 만들어서 SMIC라고 여기 23%를 지원했으니까 양쪽 다 잘하겠다 하고 네. 돈으로 밀어붙였던 네. 거죠. 그래서 반도체 자금률 목표가 2019년에 40%,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조달하는 게 2025년에 70%를 달성하겠다, 이런 네네네.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막 반도체 성장을 얘기죠. 하겠다, 막 정부에서 지원을 막 쏟아붓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미국이 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우리가 본 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이제 견제인데, 네, 특히 2030년에 미국 경제를 중국 경제가 규모 면에서 추월한다고 했잖아요. 정확히 반도체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시기가 되면 세계 최대 국가가 될 거라고 전망들이 네, 많이 네.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역전당한다, 이런 네, 네, 불안감들이 커졌고, 이런 불안감부터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움직이게 된 계기가 됐죠. 그 화웨이라는 통신 장비 스마트폰 업체, 그리고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라는 반도체 업체 장비를 공급하지 못하게 했어요. 네, 이게 반도체라는 게 최신의 가장 좋은 장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미국의 반격이 이제 본격화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차질이 불가피했는데 2019년 보니까 40% 목표였는데 자금률이 16%. 네. 예, 그쳤고, 뭐 책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 벌어진 일입니다만은, 칭화윤이라고 반도체 굴기를 상징하는 이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해요. 네. 법정 관리 신청을 하니까, 뭐 이런 걸 통해서 중국 반도체 굴기가 미국의 견제로 좌절당하는 네. 국면에 이른 거죠. 그러니까 중국 너희가 성장하는 걸 우리가 그냥 지켜보지만은 않을 거야라는 미국의 의지였던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라는 거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났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책에서도 나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네. 저도 이거는. 그러니까 칭화윤이도 파산 신청이라고 그러지만 법정 관리거든요. 우리가 법정 관리를 통해서 다시 해당 기업들이 살아나듯이 네. 주인을 좀, 경영진과 주인을 좀 바꾼 다음에 사업 분야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재도전할 게 확실하고요. 또 이 많은 기업들을 다시 살리려고 노력할 네, 겁니다. 네. 근데 문제가 한두 가지 있긴 해요. 미국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게 해요. 중국에. 네덜란드의 ASML사 장비가 대표적인데, 근데 너무 빨리 성장하려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중국도 자체 기술이나 반도체 장비는 시원찮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굴기가 좀 흔들리는 건 맞죠. 또 하나는 반도체 굴기라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많이 쏟아부으니까 사기꾼들도 많이 등장했어요. 네. 이 언론에도 많이 소개됐던 HSMC라는 회사가 우한에서, 이 우한 지역에서 한 20조 원 이상을 조달한 반도체 회사였는데, 한다 그랬는데 나중에 망해서 들여다봤더니 한 건 아무것도 없는, 돈만 챙긴 거예요. 네. 그리고 창업주는 튀어버렸어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굴기가 1기가 네. 완전히 엉망된 건 사실이지만 2기에 접어든다. 포기하지 않는다. 네, 중국은. 그런 반도체 굴기 2기로 30조 원 이상을 수입해서 육성할 계획들을 또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주저앉진 않겠다라는 그렇죠. 게 중국의 입장인데, 그래서 올해 초에 반도체 육성 기준을 구체화를 했고, 지원이 이제 정부보다는 바이두나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민간 IT 기업들을 동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한 뭐 20조 원 사기 사건도 그렇습니다만은 1기 때 20조 원 넘게 투입을 해보니 결과가 좋지도 않았고, 또 이제는 더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노골적인 지원을 하기도 힘드니 네. BAT라고 그러죠. 중국을 대표하는 IT 빅테크 기술 대기업 3개가 있는데, 바이두, 알리바바, 또 텐센트. 네. 이런 데는 막 돈이 남아돌거든요. 네. 근데 돈이 남아도는 게 중국 정부가 결정적으로 기여한 게 미국의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못 들어오게 막은 다음에 중국 내에서 성장한 거니까, 그렇죠. 요즘 여기를 막 확 쥐어 짜고 가려고 하는 게 중국 정부 입장이거든요. 너희가 그래서, 지원 좀 해,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지원을 받고 민간 기업 주도라는 미명하에, 네, 네. 근데 이 기업들은 지금 이게 아니어도 중국 정부가 너무 자신들을 이제 옥죄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주가도 많이 빠지고 힘들어하고 있죠. 저도 사실 기사 보면서 중국이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는데, 사실 책을 읽어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그 시간차로, 기술의 시간 격차로 1, 2년까지 쫓아왔던 건 맞는데요. 네. 미국
견제 혹은 미국의 반격으로 상당 기간 힘을 쓰지 못할 정도로 무너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계속 하겠죠. 돈을 쏟아붓기도 하고 방향을 바꿔가면서. 그러나 지금은 상당히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보는데요. 네. 문제는 중국이 쫓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고요. 네. 시간을 조금 번 거고 중국에 대비해서는. 더 그것보다 중요한 건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게 미국이 구상하는 큰 그림 하에서 우리의 생존 전략을 어떻게 짤 거냐. 네. 이게 중요한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미국의 반격. 그러니까 그 미국이 반격하기 직전 상황들을 보면 얼마나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자부해마지 않는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쫓아왔었나 실감이 나는데요. 그 미국의 아주 정밀 타격의 표적이 된 화웨이라는 회사는 통신 장비하고 스마트폰 1위까지 치고 올라온 회사고 네. 이 회사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은 반도체 10위, 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중에 AP라는 게 있는데 이거 3위까지 올라온 기업이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맹공하기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 했던 게 미국이 만든 기술 라이센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라. 네. 왜냐면 반도체라는 건 미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미국 기술을 적용하지 않고는 만들 재간이 없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했고 일부 압박도 가했죠. 그래서 영국의 반도체 설계사 ARM 같은 것도 이런 제재에 동참하면서 통신 장비하고 스마트폰은 치명타를 입었고 물론 스마트폰은 화웨이 대신 뭐 샤오미를 포함해서 중국 업체들이 그 빈 공간을 치고 들어왔지만 네. 또 이제 5G 인프라 세계 지배를 하겠다는 야심도 무너졌죠.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에서는 뭐 일정 기간 퇴출될 수밖에 없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 그래서 저자는 1차전은 사실상 미국 승리로 중국의 반도체가 흔들렸다. 다만 그 결과 한국과 대만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우선, 아메리카 퍼스트에서 우방 우선, 얼라이언스 퍼스트로 바뀌었고 또 보호주의에서 다자주의로 미국 하나가 중국을 공격하는 것에서 이제는 다자주의로 한국, 일본 다 합쳐서 그래서 민주주의와 동맹 우선을 통해서 탈세계화, 블록화를 유지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본 방송에서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트럼프는 장기를 두는 거죠. 네. 장기나 체스. 네, 네. 왕을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장군, 뭐 책 하면은 네. 끝나는 건데, 책메이트 하면 끝나는 건데, 이 지금 바이든이 하려는 거는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우방을 끌어들이니까 이건 바둑을 두려는 네. 상대를 포위해서 말라 죽이겠다는 그런 방식으로 바뀐 거죠. 네.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어요. 반도체 공급 부족을 또 실감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자동차 분야에서 유독 두드러졌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곳이 열심히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게 단가가 낮아서 큰 돈이 안 되니까. 네. 근데 이 반도체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미국이 퍼뜩 깨달은 거는 반도체가 없으면 미국이 자랑하는 자동차 산업이 올스톱 되는 건 둘째치고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 영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미국의 반도체 굴기 중국을 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큰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조업 첨단화 또 신인프라를 건설한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서 네. 2024년까지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공해요. 설비 투자라든가 운영비에 대한 공제를 해주는데 중국 수준에 맞춰서 자신들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원을 미국의 공장으로 투자하면 40원은 돌려준다. 이런 엄청난 인센티브 같은 걸 계속 2014년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도체 분야에서 2029년까지 50만 개 일자리를 만들고 뭐 연구개발 GDP 증가율이 16배 넘도록 하겠다. 엄청난 계획들을 세워놔요. 이게 이제 제2 굴기인데 네. 이거의 목표는 국가안보하고도 직결된 문제니까 일관된 생산 설비, 생산 능력을 쭉 갖추고 네. 여기서 외국 기업들까지 참여하는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가 80 정도 생산만 보면 미국이 15, 유럽이 5 정도인데 이렇게 불균형한 걸 미국에서 대부분 생산하고 미국에서 소화되도록 하면서 거대한 반도체
생태계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도 심지어 지원해요. 네. 이게 국가안보 문제니까 반도체 공장을 세우겠다 그러면 국방부 쪽에서 지원할 만큼 이 문제에 바이든 행정부는 올인하고 있다고 네. 볼 수 있어요. 그야말로 진짜 반도체 전쟁이라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메모리 분야에서는 우리가 최강자, 또 시스템 분야에서는 대만의 TSMC가 최강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미국이 당장 파운드리 분야에서 생산 설비를 늘릴 계획이다라고 했으니까 대만이나 TSMC와 협력이 이렇게 더 강화가 된다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반도체 이른바 굴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디램이나 이런 메모리 반도체는 아닙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고 또 갑자기 투자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위탁 생산에 해당되는 시스템 반도체 위탁 생산에 해당되는 파운드리를 먼저 강화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대만의 TSMC가 가장 이제 적격이죠. 그래서 2024년이라는 그 목표에 맞춰서 이 회사도 120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어요. 우리 쪽에서는 삼성이 한미 정상회담 당시 20조 정도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그보다 훨씬 더 대만 업체가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이제 대만 리스크하고도 직결이 되는데요. 만약 그 대만 업체가 위탁 생산하는 게 주로 대만에 집중돼 있다면 지금 중국은 대만 침략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 일종의 그 일국 양제라 그래서 시스템은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일부다 이렇게 명백히 받아들이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대만이라는 표현을 못 쓰게 하고 타이베이라는 표현을 쓰게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미국과 대만이 최근에 막 그 국방 협력이라든가 외교 협력이 많아지는 이유도 네. 대만이 살아 있어야 TSMC를 포함해서 반도체 생산 시설이 살아 있는데 혹시라도 뭐 당장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중국의 위협 앞에서 힘든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대만의 공장은 네. 미국에 지어라. 이런 유도를 하고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리스트가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미국은 어떤 대응책이 있나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응과 중국의 도전을 보면 이게 반도체라는 데서 아주 그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반도체를 넘어서 미중 간의 뭐 여러 분야의 갈등이나 네. 신냉전, 제2의 냉전의 양상을 띠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미국은 두 개의 이제 도련선이라고 이 열도들을 이 섬들을 연결하는 선을 가지고 있고 방어선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하고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게 네. 1도련선이고 그다음에 일본 사이판 괌 인도네시아를 연결하는 게 2차 도련선인데 중국은 대만을 넘어서 2차 도련선까지 진출하겠다는 거고 미국은 1차에서 막으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대만 앞에서 서로 무력 시위를 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네. 대만에 대한 그 일종의 그 중국의 위협도 본격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반도체에서 시작됐지만 군사 패권까지 연결된 큰 그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무슨 바둑 수를 두는 것 같은데 이세돌 구단이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 우리나라가 동맹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도 미국 반도체 증설 혹은 신설 계획들을 내놓는 이유가 네.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센티브가 또 크기 때문인데 네. 근데 다만 지금 삼성전자도 계획을 발표하고 이 두 달 동안 부지 선정을 못 했거든요. 부지 선정을 안 하고 경쟁을 시킵니다. 지자체끼리. 네. 니네가 얼마나 줄래? 혜택을 제일 많이 주는 쪽으로 갈 거야. 뭐 전반적으로 텍사스라는 얘기는 많지만 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후에 어떤 부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결정이 나오겠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반도체 투자 전쟁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반도체 전쟁의 미래. 자, 이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일단 중국을 좌절시키는 데까지는 성공했죠. 네. 중국이 반도체 굴기와 함께 화해를 통해서 5G하고 MEC라 그러는데 모바일 디바이스를 결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앞으로 뭐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 같은 그러니까 속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 IT가 접목되는 이런 과정을 주도하려고 했는데 미국의 타격으로 이게 어려워지면서 네. 이제 미국의 역할이 남았는데 미국도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냥 이 기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도체 생산 생태계를 구축한 다음에 다양한 미래 기술들을 여기다 접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까 얘기한 파운드리도 열심히 해야 되고 TSMC 공장을 유치하는 것까지는 다 하겠는데 네. 자체적으로도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일본을 건너서 한국으로 반도체 중심이 이동해온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인텔이라는 회사는 많은 사업부를 조금씩 떼내면서 정작 생산하는 건 다 넘겨주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한테 최근에도 SK 하이닉스한테 그 메모리 사업부를 넘겼는데 낸드 플래시라는 사업부를 넘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텔은 설계 능력밖에 없는데 전반적인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네. 인텔을 다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에서 뭐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회사를 인수한다 무산되긴 했지만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게 미국 정부가 좀 밀어줘서 이 인텔을 통해서 미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미래 기술에서 다양한 반도체와 복합 기술들이 결합해서 주도권을 쥐고 나갈 수 네.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그 중국을 계속 견제해야 되잖아요. 중국이 또 할 게 분명하니까. 네. 가장 핵심적으로 최근에 미국이 가하고 있는 압력은 그 부품 장비 회사 중에 핵심 장비 회사 하나가 네덜란드의 ASMR이라고 제가 네.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서 중국한테 장비를 공급하면 사실 중국이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니까 네.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거예요. 네. 절대 중국에는 공급해 주지 말아라. 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 ASMR이라는 회사가요. 네덜란드 회사인데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 만드는 회사가 있고 장비 회사니까 여기가 을인데 네. 이 회사만큼은 반도체 업계에서 슈퍼 을이라고. 그냥 을이 아니군요. 예, 반도체 회사들이 여기 가서 절절맵니다. 우리 그 장비 하나 줘. 할 정도. 어. 이게 84년에 설립된 네덜란드 회사인데 그 얼마 전에 미국 인텔사를 그러니까 갑인 인텔사를 기업 가치 면에서 추월했을 정도로 대단한데요. 특히 EUV라고 불리는 극자외선 장비가 있는데 아주 그냥 눈으로 보이지도 않을 정도 5나노 그러니까 10억 분의 1미터가 나노인데 5나노 정도 최첨단 반도체 이 미세 공정을 다룰 때 쓰는 기계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외선으로 이 공정을 다뤄야 되니까. 근데 중국으로 못 넘어가게 이걸 막고 있으면 일단 쫓아오는 걸 막을 수는 있으니까 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게 파운드리 쪽이고 대만의 TSMC가 강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장비의 한 70%는 그 회사가 다 독점하다시피 네. 하고 있고요. 삼성도 그 이재용 회장이 재수감되기 전에 사회에 잠깐 나왔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찾아간 게 이 회사입니다. 아, 그 정도로. 우리한테도 중요하니까 꼭 제때 이걸 보내달라. 이 최첨단 공정과 관련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 회사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정부의 역할. 네, 이건 뭐 다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예전에 뭐 세계화, 자유무역주의라는 걸 통해서 네. 세계 각국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움직임이다가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세계화, 탈자유무역주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네. 상징이 바로 반도체가 된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대놓고 돈을 지원하고 사실은 WTO라는 세계무역기구라는 걸 만든 이유도 정부가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해서 경쟁이 불공정해지는 걸 막자는 거였는데 네. 이제 미국이 대놓고 먼저 그러고 있으니까 네.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완전히 과거와는 다른 방식인데 반도체에서 가장 이게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 반도체 패권 전쟁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떤 결과를 낳느냐에 따라서 네. 뭐 세계 지도가 경제 지도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인식이 등장하는 거죠. 네. 뭐 자유무역지 이런 얘기 안 하고 이제는 정부가 작심하고 어떤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돕는 일들이 일상화될 수도 있는 거죠.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반도체 투자 전쟁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해 드립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더 이상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그 어떤 국가도 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지원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을 미국으로 옮기는 전략을 펼칠 것입니다. 네. 증시 특히 반도체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삼성전자 투자자만 50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증시에서 아주 핫한 시나리오로 떠오르고 있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사하는 맞아요. 얘기도 책에 나오거든요. 예, 분사할 거라고 저자는 봐요. 네.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할 거다. 이 파운드리 업체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우리가 사실 시스템 반도체에서 TSMC를 따라잡겠다는 어떤 정부와 반도체 업계 계획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화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의 결정들이 나올지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거든요. 이 네. 책을 보면.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좀 복잡 다단한 뉴스들을 최근에 많이 접하는데 그걸 이해할 때 아주 도움이 될 정도의 한 번에 꿰뚫는 그런 배경 지식들로 가득 차 있고 만약에 본인이 정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체에 투자하고 있다면 네.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책. 그래서 제가 읽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도움이 됐길 기대합니다. 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논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다. 단순한 언쟁을 넘어 진정한 이해와 발전적 논의를 위한 고민을 해보는 시간. 오리지널스의 저자 애덤 그랜트가 쓴 Think Again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휴가 특집 6탄은 이 반도체 산업으로 마무리 짓고요. 이제 평상시로 돌아가서 네. 조금 더 묵직한 책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 애덤 그랜트는 사실 저희 시간에 많이 소개가 됐죠. 네, 맞아요. 제 기억으로는 공저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세 번째 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영감을 많이 주는 책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별책 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해서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공 예감 별책 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별책 부록. 부록. 다음 주에 만나요.